자, 재화의 간주 공급은 저희 기존 강좌 이제 이어서 245페이지인데 간주 공급 앞에 왜 재화라는 용어가 붙어 있냐면 우리가 이 간주 공급이요. 용역 쪽에 가면 간주 공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주 공급 얘기할 땐 재화만 간주 공급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간주 공급은 우리 공급 의제라고도 얘기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이 간주자가 붙어 있는 공급은 실제 거래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 항상 동반되는 게 대가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받고 팔았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도 시가 얘기를 해요. 금액이 얼마다라고 정할 수가 없다라면 시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서 우리는 과세표준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가라는 부분이 엄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가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거론하는 게 뭐냐면 제3자 간에 형성되는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이면 가격을 조금 깎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3자의 형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형성되는 걸 시가로 보고 그 시가가 무엇으로 과세표준에 들어간다. 그 과세표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급가액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실제로 그 대가라는 부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간주를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이 간주 공급이 나오는 취지를 좀 잠깐 볼게요. 간주 공급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분명히 앞에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형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자가 또는 공급자가 공급을 하게 되면 그 공급가액의 10%에 해당되는 매출 세액이 분명히 등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사가지고 온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무엇 해주겠다. 매출세액이다 매입세액을 빼서 우리 공제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사용을 하거나 사용을 했거나 또는 사용할 예정이거나 어떤 형태를 띠든 내 과세 사업하고 관련돼서 사가지고 왔다. 공급받은 것이다라고 하면 빼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는 과세라는 거거든요. 과세.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부분은 빼겠다라고 했으니까 내 창고에 상품이 100개가 있는데 아직 팔지는 않았대요. 그럼 팔지 않았다라는 거 했으니까 재고자산으로 창고에 쌓여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 과세 사업에 쓰려고 여기 사용하였거나라는 건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용하리라고 하는 건 아직 안 팔았다.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재고자산까지 거론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건 팔지 않았어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500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400밖에 못 팔았어. 그리고 창고에 지금 현재 무슨 부분 100이 남겨져 있어 라고 해도 매입 부분은 그냥 사가지고 온 500개를 전부 다 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만 납부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부가세 신고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아니 그러면 네가 과세 사업으로 사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공제해줬잖아. 그럼 그 사업을 위해서 썼어야지. 그런데 제가 그 사업을 위해서 무엇하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용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아니 내가 너 지금 한 달에 해줬잖아. 자,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해준 건데 왜 안 썼어? 라고 국가는 추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화의 간주 공급이 나오는 건 과세 쪽에서만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면세는 이런 얘기가 전혀 거론되지 않아요.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다고 했냐면 매출세액이 무엇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있어야만 매입세액을 빼는 건데 매출세액이 없다예요. 0이라는 게 아니라 없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없으니까 뺄 수가 없어. 이렇게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네가 여기를 빼줬던 건 여기에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했는데 네가 안 했다며. 그러면 내가 너한테 공제해줬던 거 무엇해라. 다 토해내. 이 얘기가 간주공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 공제 받았다는 전제가 항상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주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은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 부분은 간주 공급의 형태를 띈다 하더라도 간주 공급을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면세 사업자는 아예 이 얘기가 거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 우리는 지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무엇하자? 추징하자. 누가 추징하겠어요? 국세청이 추징하겠죠. 그래서 국가가 추징하고 싶은 부분. 그래서 우리는 전제 조건은 이 용어를 꼭 기억하셔라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는 부분. 그러면 간주 공급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많이들 하고 싶어 할까요? 거의 안 해요. 자, 거의 안 한다는 얘기 뭐냐면 숨길 수 있으면 전부 다 숨기고 싶어 해요. 일종의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법하라고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FM대로 배우는 거고 그게 실제 일하러 가면 야 이거 하지 마.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해요. 소위 말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간주 공급의 종류 중에 사업상 증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업상 증여는 내 거래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제품을 제공하는 거예요. 또는 그가 요구하기 때문에 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10% 부가세를 또 국가한테 내야 되고 우리는 접대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그럼 회사는 실질적으로 알면서도 불법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시험은 그렇게 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주 공급 요건은 조금 기억을 시험 목적상도 기억하셔야 되고 업무에서 소위 말해서 탈세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회사가 올바르게 하는지 이에 대한 검증도 조금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럼 간주 공급은 다시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 간주 공급의 4가지가 자가 공급이 있고 개인적 공급이 있고 사업상 증여가 있고 폐업 시 잔존 재화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자가 공급은 다시 세부적으로 면세 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이다. 이거는 벌써 앞에서 간주 공급 정의 얘기할 때, 의미 얘기할 때 벌써 얘기했죠, 여러분. 면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가족을 때는 과세에 쓰겠다라고 얘기해서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아버리고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한 데는 면세사업에 썼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쓰는 게 면세사업 전용이고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자동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이걸 부가가치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되는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가 있었다라면 무엇하겠다. 이것도 간주 공급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 공제받았던 거 다시 토해내라고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직매장은 다른 사업장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매장으로 나가고 그거는 공장도 사업장이고 매장도 사업장이다. 그리고 그 매장이라는 부분은 판매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A에서 매장인 B 사업장에 이동되는 건 다른 사업장으로 물건을 내보냈다가 돼요. 그래서 그 타 사업장 반출에 해당되는 직매장 반출은 자가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세부적으로 3개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살을 붙여야 되겠죠. 그럼 이제 자가 공급부터 갈게요. 여러분 자가 공급이라는 건 내 사업을 위해서 썼다라는 건 맞아요. 아니 그럼 내 사업을 위해서 썼는데 왜 또 지적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이유는 분명히 앞에서 전제를 얘기했을 때 과세 사업에 썼어야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사업을 위해서 쓰겠다고 사가지고 왔는데 또는 생산했는데 그 부분을 자기 사업을 위해서 쓴 건 맞는데 이 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조금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쓴 건 맞아요. 근데 그 자기 사업에 쓴 게 우리 면세 사업에 썼다.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다. 타 사업장으로 반출되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면세는 어떻고 개별 소비세는 어떻고 그리고 타 사업장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부분은 무엇인지 다시 또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겠죠. 다시 또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쓴 거는 맞지만 그 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부분. 그러면 자기 사업과 관련돼서 나와져 있는 면세 사업 전용은요. 자, 면세 사업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 기준을 생각하실 것. 자, 과세 사업자는 분명히
우리 매출세액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의 10%인 매출세액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었다라면 매입세액 무엇 해주겠다?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우리는 매입세액을 무엇해서? 빼서, 얘를 빼서 우리는 납부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아예 없어요. 납세 의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얘는 매출세액 자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0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없음이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면 문제는 빼고자 하는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빼요? 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사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 부담했던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에 해당되는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무엇할 수 없다.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 과세 사업에 쓰겠다고 해서 공제받았던 걸 내가 어디에 썼다? 나 면세 사업에 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제받았던 거 무엇 해라? 다시 토해내. 그러니까 추징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추징이라는 건 국가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는 추징이 들어오기 전에 자진신고라는 게 맞겠죠. FM대로 간단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무엇하였다? 사용 소비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여러분 이게 매입세 공제를 다시 토해냅니다라고 하는데 왜 재화의 공급이라고 자꾸 강조를 해드리냐면 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재화의 공급이라고 표현했으면 여러분 이 부분은요 들어가야 되는 위치가 과세표준 쪽에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과세표준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매입이다 매출이다 매출 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매출 쪽에. 그래서 지금 공급이란 표현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입 쪽에 들어가서 마이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벌써 공제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했던 걸 수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엇한다? 아, 이번 과세 기간에 사용 소비했어? 그러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 쪽에 우리 이 부분을 넣어서 신고해줘야 돼.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급이란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단서 하나 더 나오죠.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것. 자, 불공제의 원인은 불문. 따지지 말아라. 그래서 공제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면세사업을 썼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보지 않겠다. 재화의 공급으로는 보지 않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등장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예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나 더 해줄게요. 자, 우리가 이 면제사업 전용하는 걸 조금 들어가서 보면 유류를 구입하는 회사를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유류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주유소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 고속버스 사업자들 뭐 이런 데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유류를 구입을 했다. 그럼 여러분 유류는 기름은 소위 말해서 우리 주유소에서 팔고 있는 휘발유 또는 경유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들은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휘발유 등은 과세에 해당되는 매입입니다. 그럼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그럼 저는 이 부분을 사가지고 올 때 무슨 부분? 아, 저희요 고속버스 사업자예요. 그래서 우동고속버스에 넣으려고 드럼통을 사놓고 거기다 넣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고속버스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버스는 면세로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버스 중에 누구야? 우등 고속버스는 과세 사업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우동고속에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공제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무엇하였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드럼통으로 사왔다고 했으니까 드럼통으로 사왔던 기름을 한꺼번에 다 쓰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는 지금 무슨 버스에? 일반 고속버스에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버스가 일반 고속이 있고 우등 고속이 있단 말이에요. 우등 고속은 과세이지만 일반 고속은 면세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점이라서 조심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반 고속버스에 쓴 부분은 매입세 공제받았던 게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면세와 관련된 일반 고속버스에 사용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엇으로 보겠다? 아니, 공급부재로 보겠다. 이 부분이 대표적인 면세사업 전용에 해당되는 자가공급이지 않느냐? 그러면 과거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무엇해라? 다시 추징해라. 그래서 불공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오전에 제가 다른 강좌에서 얘기했을 때 시험 부분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런 식의 회계 처리 문제가 메인 매출 전표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저 졸면서 썼나 봐요. 얘가 원인데 월이라고 썼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게 이제 회계가 출제가 됐고 세무는 원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회계는 2020년도 기준으로 2번 출제를 했습니다. 특이한 건. 그래서 2번 출제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회계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됐어요. 자, 그럼 회계 처리된 부분을 들어가서 보면, 자, 일단 우리는 시가가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 그래서 시가가 500원이고, 그리고 실제 원가는 400원이었다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가는 500원, 원가는 400원. 자,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일반 고속버스에 쓰면 매입 때 공제받았던 거 다시 토해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토해내야 되는 부분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 거래는 없겠죠. 자, 과세처럼 보는 건 맞지만 회사가 우등고속에 쓰겠다고 사왔던 걸 일반 고속에 쓴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세금 계산서를 공급자도 나고 공급받는 자도 난데 누가 세금 계산서 주고 받겠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동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금 계산서 발급이 없다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할 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유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회계 1급 공부할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11과세는 세금 계산서 과세로 발급된 거, 12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로 발급된 거, 13면세는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14건별 또는 건별이라고 저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건별이라고 부르는 건별에 대한 14번은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도 신용카드도 현금 영수증도 어떠한 증빙도 없더라. 또는 증빙처럼 볼 수는 있지만 간이 영수증을 줬다거나 거래명세표를 줬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형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증빙으로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형태를 띠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14번 건별이라는 걸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4번 건별은 과세거래는 맞아요. 과세거래는 맞다. 그런데 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간주공급은 이 14번 건별을 쓰게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공급가액도 미리 얘기할게요. 공급가액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세표준이겠죠. 자, 과세표준은 원가와 시가가 있을 때 무엇으로 보게 되어 있다? 시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로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가에 부가가치세 10% 징수하는 거니까 우리는 500원이라는 시가를 넣어주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50원이라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유류,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요. 드럼통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저장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시험에서는 저장품보다는 소모품을 더 많이 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회사들은 소모품 용어보다는 또 저장품 용어를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장품 또는 무슨 부분을 쓸 수도 있다. 우리는 소모품이라는 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장품 내지는 소모품이라는 거로 씁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합계전액 시산표를 조회했을 땐 이거 당좌자산이 대부분 떠요, 여러분. 근데 사실상 재고자산 성격이 더 맞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쪽에 넣어놓든 어디에 넣어놓든 회사가 성격을 결정했을 거고요. 그쪽에 차곡차곡 모아놨던 걸 쓴 거니까 우리는 대변에 무슨 부분이 저는 이제 재고자산으로 정리할게요. 그럼 저장품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장품은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회계 처리할 때 재고자산에 있는 원재료, 상품, 제품 등은 원가로 회계 처리된 게 모여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시가로 정리된 게 모여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시가라는 건 시장에 가서 파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모여 있는 금액은 취득 원가의 형태를 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 사가지고 오는 부분의 회계 처리는 취득 원가를 얼마로 산정할 거냐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원가로 재고자산에 모여 있었던 걸 무엇하였다? 나는 사용 소비하였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차변에 있었던 재고자산이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원가 그대로 가서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품 등이라고 했던 사용 소비한 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건 누가 들어와야 된다? 원가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원가 400원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500원 해당되는 부가세 50원, 부가세 예수금으로 정리돼요. 제가 분명히 간주공급은 매출처럼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럼 매출처럼 정리했을 땐 우리 계정 과목은 부가세 예수금이 맞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50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지금 현재 무슨 부분? 고속버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기름 넣은 거잖아요. 차량 유지비 처리하겠죠. 차변의 계정은 회사마다 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품 등이라고 썼던 원가 400원과 부가가치세 50이 더해져서 450원의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이게 면세사업 전용에 썼던 부분에 이제 이런 사용 소비 부분에 대표적인 게 또 이런 형태를 띱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이고요. 자, 그리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과 관련된 자동차 부분을 또 들어가서 볼게요, 여러분. 자, 개별 소비세라는 건 우리 특별 소비세라는 부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특수세라고도 하긴 하는데, 근데 특수세가 개별 소비세로 바뀌긴 했죠. 네, 특별히 너한테만 소비세를 더 받을게 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자, 그러면 이 개별 소비세가 징수되는 과세되는 대상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우리 사가지고 올 때도 원래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에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54 불공을 넣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54 불공이라고 했었던 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걸 입력할 때 쓰는 유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형과 관련돼서 나왔던 게 대표적인 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무엇한 거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데 썼거나 또는 무엇하였다 임차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구입 유지 임차와 관련된 부분이 자가공급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발생되는 건 어떠한 경우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사용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걸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자기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차로 무엇하거나 사용하거나 그 유지에 사용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자는 뭐 앞에서부터 봤던 거니까 뭐 저희가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예시를 보고 갈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예시 부분 들어갈 때 요거는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업무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문제를 풀 때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부가가치세법상에서 나오는 부분의 표현을 쓸 땐 내가 1000cc가 넘어갔는지 아니면 인승기준이 나왔는지 이런 게 있어야 더 정확한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지 지문에 비영업용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제 못 받는 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세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영업용이라는 건 영업용 차량의 반대가 비영업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업용 차량이라고 부르는 건 절대로 업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그러면 대부분 다 영업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건 업무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영업용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 회사 손익계산서에 들어오는 매출 계정이 있죠, 여러분. 그 매출과 동반되는 부분이라는 자동차예요. 그러면 회사가 지금 현재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팔고 있다. 근데 우리는 배송 서비스를 한다. 그럼 여러분 그 배송하는데 자동차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매출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용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 손익계산서에 등장하는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동차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건 다 무엇이다? 비영업용이에요. 그래서 비영업용에 누구도 들어간다? 업무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타든 아니면 영업부 직원이 타든 이해되셨을까요?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운수업에서 쓰는 자동차는 영업용이고 우리 운전학원 있죠, 여러분. 네, 운전학원에 승용차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트럭도 있어야 되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출동하는 데들 있죠. 우리 경비업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세콤 뭐 이런 거 많이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 세콤의 출동 차량이 필요하죠. 네, 그런 부분. 근데 그 세콤 회사도 조심할 건 출동 차량만 인정이 돼요. 그 회사의 직원들이 별도로 타고 있는 뭐 우리 대표이사 에쿠스 뽑아줬다 그런 건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 그리고 장매업하는 분들은 운구 차량.
그리고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건 재고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고요. 자동차 임대업, 우리 리스 사업자나 렌탈 사업자들, 네, 그런 부분들은 다 영업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 몇 인승이다, cc가 몇 cc이다, 그런 거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계없이 우리 무조건 영업용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럼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건 이제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 걸 비영업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비영업용이 회사 가시면 여러분들 실제 일하실 때 조금 일이 늘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가세에서는 비영업용 자동차가 이런 거고 여기에 쓴 거는 간조공급으로 봐야 되고 이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비영업용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1,5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럼 회사는 1,500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1,500이 뭐 기름값, 보험료 정도까지만 들어가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감가상각비 포함이에요. 그러면 에쿠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억이 호가하죠. 그러면 내가 올해 1월에 샀고 그리고 1억 주고 샀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5년에 걸쳐서 상각을 하는 강제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감가상각비가 2천인 건데 쉽게 생각하면 근데 그중에 800밖에 또 인정이 안 돼요. 그럼 1,200이 넘쳤고 그리고 그 자동차세도 있을 거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1,500이 금액이 큰 게 아니에요. 2019년도까지는 1,500이 아니라 1,000이었어요. 그나마 500을 늘려준 상태이기는 해요. 그런데도 실제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도가. 그래서 그 부분하고 관련된 자동차도 비영업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일하러 가시면 그거 관리하라고 선임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런 자동차들을 지칭해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글씨를 지우려고 얘를 열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승용차. 자, 그럼 소형 승용차는 무슨 부분? 우리 아까 제가 cc 이런 거 따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cc 얘기. 자, 소형 승용차라고 얘기하는 세법적인 cc 기준은 100이랑 1000cc 초과 자동차. 그래서 우리 발이 4개 달린 자동차 쉽게 생각하시면 1000cc 초과 자동차다 그러면 이 소형 승용차 기준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차 기준은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것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넘치는 거죠. 그래서 1000cc 초과 자동차와 그리고 우리 발이 2개 달려있는 오토바이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륜 자동차는 125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소형 승용차 얘기할 때 캠핑용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도 똑같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영업용과 소형 승용차 두 가지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라도 무엇되면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용어가 붙어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내용에서 이제 또 하나 우리 운수업은 제가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영업용이었어요, 여러분. 그쵸? 운수업은. 그러면 운수업의 대표적인 회사가 택시회사. 그쵸? 택시회사는 운수업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택시 타고 운임 내잖아요. 그럼 그 택시에 대한 건 우리 소나타, 뭐 이런 자동차, K5 뭐 이런 자동차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 자동차 1000cc 다 넘거든요. 공제 못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영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택시회사인 운수업 또는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분들은 이 자동차에 대해서 무엇한 거, 우리 구입하고 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모두 다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조업에서 쓰고 있는 비영업용의 영업부 자동차라고 보는 건 영업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네, 그거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자, 회사가 에쿠스를 과세로 사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이 에쿠스를 과세로 매입을 하고 저는 매입세 공제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받았는데요? 소비자한테 팔았으니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에쿠스는 회사의 재고자산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판다 그럼 만들어서 파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나는 지금 대리점에서 한다. 근데 대리점이 지형이 아니면 현대 소속으로 일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별도의 개별 사업자예요. 뭐 어찌됐든 그러면 이 에쿠스를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는 당연히 소비자한테 팔 거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거 모두 다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징수해서 다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회사가 이 에쿠스를 소비자한테 팔지 않고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갖고 있었던 걸 무엇했다?
대표이사 업무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비영업용 소형수용차는 외부에서 사가지고 와도 공제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공제받고 갖고 있었던 걸 그쪽에 써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회사가 매입했던 에쿠스를 가져가서 쓰면 이건 당연히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무엇해라? 불공제 처리가 되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세금계산서 당연히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는 거고 유형은 14번 건별을 사용합니다. 공급가액 당연히 시가 금액으로 넣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이었으면 상품이든 제품이든 있었을 거고요. 그럼 그 부분이 대변에 가서 원가 금액만큼 정리가 되져야 되고 그리고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시가의 부가세 예수금이 아래로 내려와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올 것이다. 차량 운반구가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 자동차가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또 뭐도 있을 수 있냐면 우리 그 기름도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대표이사가 타고 있던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주유소를 해요. 그럼 여기 주유소는 누가 봐도 과세사업자죠. 그러면 여기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한테 기름을 팔면 당연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징수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이놈의 대표이사가 계속 회사에 와서 자기 차에다 기름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가 소위 말해서 비영업용 소형소형차 기준에 해당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부분도 매입세 불공제 처리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 그럼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 그럼 지금 이 에쿠스가 재고자산 갖고 있다가 대표이사 업무용을 쓴 거는 숨길 수 없어요. 왜 못 숨기냐면 여러분 자동차는 차량 등록을 하죠. 법인 명의로 등록하겠죠. 이해되셨어요? 이건 못 숨겨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주유소 사장님의 기름 넣는 건 신고를 올바르게 잘 할까요? 근데 그걸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들 신고 안 하고 싶어 해요. 뭘까요? 부가세를 내라고 하니까 안 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불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재고 자산이 안 맞잖아요. 남겨져 있는 기말 재고가 안 맞는 거죠. 그럼 또 고민하겠죠. 이 재고를 어떻게 맞출까? 대표이사가 단순히 50리터, 100리터만 넣었다? 아유, 그거는 표도 안 나요, 여러분. 근데 많이 썼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등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소비하는 부분에 또 하나 타이어로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자, 타이어를 구입을 해서 자동차 제조에 쓴대요. 그럼 자동차는 당연히 과세품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타이어를 무슨 부분? 영업후 차량 에쿠스 타이어 교체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업후 차량 에쿠스가 문제인 거죠. 이 에쿠스는 공제를 못 받는 자동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지금 자동차 제조에 쓰겠다고 원재료로 갖고 있었던 타이어를 지금 다른 데 써버린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럼 이것도 아까 기름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형태는 동일합니다. 건별로 입력하시고 공급가액은 반드시 시가로 정리하셔라. 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고자산 가정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아까는 제가 상품이라고 얘기했다라면 이번에 원재료가 대부분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원재료는 당연히 뭐로 가셔야 되고요? 우리 원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가세 10%까지 합쳐서 차량 유지비가 나오죠. 자, 지금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도 상품이었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도 원재료. 자, 그러면 재고자산이죠. 그럼 여러분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 우리는 생산하거나 또는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게 재고자산이었어요. 그러면 원재료는 제공품이 됐다가 제품으로 넘어가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손익계산서의 매출과 대응되는 매출 원가로 정리가 끝나지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최종 종착지예요? 그런데 얘가 최종 종착지에 못 갔죠. 원재료가 대변에 가서 없어지면 우리는 차변에 원재료 B가 나왔다가 제공품으로 대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제공품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언제 배우셨을 거냐면 회계에서 재고자산 배울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런 걸 타계정으로 대체했다고 했죠. 네, 타계정으로 대체.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실 때도요. 이 적유번호 8번 반드시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이 매입 매출 전표 문제로 많이 안 내고 일반 전표에 타계정 대체 문제를 내니까 매입 매출 전표는 안 넣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적유번호 8번 꼭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실수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타계정 대체를 신경 쓰실 것, 그래서 그것도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사례 부분.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 게요, 이 사례를 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제가 이 사례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국세청에서 가져왔겠죠. 네. 국세청에서 가져와서 넣어진 부분이고요. 대부분 사례가 국세청에서 안내문 만들 때 많이들 예시문을 줘요. 네, 그 예시문을 제가 따다가 책에다 놓는데 문제는 이게 시험에 요즘 들어서 자꾸 출제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얘기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가 생산한 소형 승용차를 업무용 사용했다. 제가 그래서 에쿠스 쓰는 거 말씀드렸죠. 자,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수사업용으로 소형 승용차를 구입했다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요. 이를 임직원용으로 사용했대요.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주유소나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하거나 또는 제가 아까 타이어 구입해서 자동차 제조에 쓴다고 했었죠. 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휘발유나 부품을 자기 사업에 쓰겠다라고 가지고 와서는 다른 데 써버린 거죠. 그 다른 데가 어딜까요? 업무용 수용 승용차에 사용해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이 사례를 보여준다는 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자, 그 다음 우리 자가 공급의 세 번째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볼게요. 여러분.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다른 말로는 직매장에 반출하였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타사업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직매장은 판매 장소이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매장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가 공급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사는 가정을 제가 공장으로 드렸어요. 자, 공장인데요. 컴퓨터를 제조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선 열심히 제조를 하고 그리고 직매장에 자, 직매장 판매 사업장이고요. 자, 판매 목적으로 반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 각자 냈겠죠? 그쵸? 그래서 각자 냈다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나갈 때 무엇 해주셔야 돼요? 우리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여러분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안 하는 게 대부분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외가 등장이 돼요. 자, 공장과 직매장은 각자 다른 사업장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주고받아야 된다?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만자 붙은 시험 문제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만자 붙은 것. 의심을 한 번쯤은 하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니 직매장 반출인데 같은 사업장이잖아요. 공장은 본점이고 직매장은 지점이라고 하면 아니 같은 사업장에서 뭘 세금 계산서까지 번거롭게 주고받으면서 이거를 간주 공급으로까지 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본사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본사가 생산만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산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게 없다라는 가정이에요. 이게 등장한 배경. 그러면 이 사람이 생산만 하고요. 직매장한테 물건을 넘겨서 판매를 해요. 그럼 여러분 본사는 실질적으로 매출세액은 안 나오겠죠. 아니 왜 매출세액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본사와 직매장 여기 지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은 회사인데 누가 마진을 붙여요? 쉽게 생각을 해보셔도. 내가 생산하는데 500원이 들어갔으면 500원으로 그대로 넘겨서 팔죠. 그리고 매장에서 마진을 붙인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에서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의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매출세액은 없다고 가정을 세워버리면 매입세액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뺄 건데 문제는 뺄 수 있느냐? 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뺐더니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납부세액 자리가 양수가 나오면 납부가 있는 거고요. 그 자리가 음수가 나오면 국가한테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 환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환급세액만 발생해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 환급이에요. 그러면 일기 때 관련된 환급은 법인의 기준에서 예정 때 환급이 있었다, 환급세액이 있었다 하더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확정이니까 6월 30일, 신고 기한은 7월 25일. 자, 7월 25일 날 신고를 하고 그때까지도 환급이다. 그러면 8월 20일 경에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이러면 돈이 계속 묶여 있죠. 근데 반대로 매장은 매입에 대한 부분은 같은 회사니까 여러분 발생되지 않은 이게 그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매입세액은 없겠죠. 근데 매출세액만 열심히 발생이 되겠죠. 그럼 직매장의 입장에서는 납부세액만 들어와요. 그러면 한 회사는 지금 환급세액만 있으니까 돈이 묶여 있고 한 회사는 돈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자금 압박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국가는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얘는 어차피 다 다른 사업장이니까 이 직매장 반출권에 대해서는 자가 공급을 넣어주고 이거 부가세 정리시켜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세금 계산서가 동반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넘버분 요거 조금 전에 제가 올리지 않고 그냥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회계 처리 부분 들어가서 본다라면 조심할 건 10일 아이고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건별이라고 넣었을까요? 여러분 건별이 아니고요. 얘는 10일 과세가 맞겠죠? 네, 제가 잘못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일 과세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잠시만요. 왜 화면이 죽어버렸을까요? 자, 그래서 이 자리가 10일 과세로 들어갑니다. 요게요,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됐었냐면,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난 세무 1급도 추후에 볼 예정이야. 세무 1급은 이 문제도 출제를 해요. 네. 입력 문제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형은 10일 과세로 간다는 거. 근데 조심할 건, 앞에서 여러분, 우리 공급가액을 다 시가로 갔죠. 과세표준 얘기할 때. 근데 얘는 원가예요. 원가로 시작하고 예외를 붙여요. 그래서 왜냐면 같은 회사니까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부가가치 창출을 여기서 하지 않죠. 소비자한테 팔 때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공급가액이 원가로 들어간다. 그리고 파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니까 회계처를 하겠다라고 하면 제품 매출을 잡고 부가세 예수금이 나오고 돈 받는 조건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할 거예요. 또는 이런 회사도 있어요. 우리는 부가세 신고는 해야 되니까 10일 과세로 입력하고 공급가액 넣고 부가세 넣고 이것까지 넣는데 회계 처리는 안 했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같은 회사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도 부가세 신고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등장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이 부분도 갖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또 다만자가 붙어요. 참 어렵죠. 간주공급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자, 다만자의 부분 얘기는 또 어떤 얘기로 등장이 되는 부분이냐면, 자, 지금 타사업장 목적으로 내보냈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 같은 회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지정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뭐 할 수 있을까요? 총괄납부요. 그리고 사업자 단위과세자가 될 수도 있죠. 자, 그거는 선택이에요. 본인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걸 선택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자이거나 또는 사업자 단위과세자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다라고 하면 그 과세 기간에 지금 사업장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부분은 우리 간주공급으로 안 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구가 붙어 있는지. 그래서 요즘엔 그런 내용 출제할 때 어떻게 내냐면 우리는 총괄납부 사업자도 아니고 사업자 단위과세자도 아니에요. 이렇게 단서를 붙여줘요. 그래야 전제가 붙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사업자 단위과세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니까 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발급을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했었던 부분은 어떤 의미였었나요? 세금 계산서라든지 사업자 등록은 각자하고 부가세 신고도 각자인데 납부만 한 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가끔 세금 계산을 주고받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재화의 공급이 돼버려요. 근데 이 사업자 단위과세자는 절대 안 들어오지만 이 총괄납부자는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하실 것.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특징이다. 근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거나 사업자 단위과세자였을 땐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린 재화의 공급으로 무엇 해야 된다?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좀 어려워요, 여러분. 네,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회계가 조금 난이도가 낮고요. 세무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팁박스에 나오는 사례.
자, 요거는 자가 공급만 내진 않아요. 요즘엔 간조 공급 전체를 묶어서 내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자가 공급에서 나와 있는 내용처럼 보여지는데 간조 공급을 보지 않는 사례. 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여러분 다른 사업장이면 사업자 등록증이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공장 간의 재화 이동은 간주 공급을 안 봐요, 여러분. 그럼 공장 간의 재화 이동, 그럼 재고 자산에 해당되는 원료라든지 자재. 그러니까 우리는 계정과목을 보면 원재료나 부재료비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원재료나 부재료에 대한 이동은 무엇하지 않겠다. 간주 공급을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밀가루를 사가지고 와서 면세이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 밀가루라는 면세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과세품이었는데 그럼 과세품에 해당되는 물품을 A 공장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수입품이다 보니까 수입돼서 들어오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걸 생각을 해보면 수입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죠. 수출을 뭐 상당히 급감을 했고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늦게 들어옴에 따라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생산에 차질이 나오는 거죠. 납기도 어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A 공장에 있었던 자재를 B 공장으로 이동해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B 공장에 들어올 물건이 들어오면 A 공장에 다시 넘겨줘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어차피 그들은 다 매입세 공제받는데 하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원부자재 이동에 대한 부분은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원료나 자재라는 용어를 기억해라. 공장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사업장에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시험용으로 사용 소비했다. 이거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 경상연구개발비, 연구비 뭐 이런 거 있죠. 또는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 사용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무엇만 해주시면 돼요. 타개정 대체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간주공부로 보지 않습니다. 자, 우리 AS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또는 공장의 기계가 고장이 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뭐 자재를 사용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수선이라든지 사후 무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용 소비한 게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타개정 대체만 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간조 공급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불량품에 대한 교환이나 또는 우리 왜 광고 선정 목적으로 여러분 진열해 놓는 거 있으시죠? 네, 그거 목적으로 나가는 부분. 우리 휴대폰 매장에 가면 휴대폰 진열해 놓잖아요. 네, 그런 식의 관점처럼 이런 상품 진열 목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엔 여러분 개인적 공급 이어서 할게요. 네, 자가 공급이 내용이 제일 길어요. 네, 다음 시간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 제한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이어서 하겠습니다.